자, 이제 두 번째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2부의 주제는 읽기의 뜻매김입니다. 뜻을 매긴다는 말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일단 오늘은 읽기에 대해서 한번 그 뜻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내서 마름질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덩어리로 있던 어떤 것, 거기로부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래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떼어낸 뒤에 그것을 말이나 또는 글로 또는 뭐 소리나 또는 춤으로도 이렇게 마름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기라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써놨는데요. 읽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쓰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글자를 짜 나가는 방식으로, 짜인 것 자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눈으로도 읽고 소리 내서 입으로도 읽고 또 머릿속으로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읽기라는 것은 어떤 게 짜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짜인 것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일구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일굼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쓰겠습니다. 일굼. 일군다라는 것은 농부의 말입니다. 농부라는 것은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린 뒤 씨앗이 자라서 그것을 가꾸어서 열매를 맺으면 가을거지를 함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그 가을거지한 열매를 가지고 또 목숨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생명의 원천인 대지와 변화의 아버지인 이 하늘을 이제 사이에서 사람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땅 일굼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땅을 일구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이 땅은 단순히 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일구는 사람도 저는 농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글 속에 있는 이 뜻의 씨앗을 일구어내는 것이 바로 읽기이다. 그 읽기라는 것은 글 속에 무엇인가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 속에 글이 무슨 흙도 아닌데 무엇이 심겨져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텍스트, 짜인 것의 방향을 거꾸로 흘러가 보면요. 글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은 글쓴이가 쓰고자 했던 그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바라고 제가 이제 쓰게 될 텐데요. 말하고자 하는 바, 글에 담아내고자 했던 바, 또는 그가 담아놓은 이야기, 또는 그 이야기가 그 어떤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인 한 그 이야기의 원천, 우리말로 이제 찰이라고 하는데요. 비롯돼 나오는 그 첫 자리, 그것이 바로 사건이죠. 일어난 일, 벌어진 일. 이 벌어진 일이 바로 기본적으로는 씨앗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좀 제식 용어로 다시 바꿔버리면 이미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이미지는 사진과 같은 이미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는 원래 뜻이 이마고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기본적인 번역어로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심상이라고 또 번역을 했지만은 근본적인 뜻은 죽음의 변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의 운명, 이 운명을 거슬러서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어떤 생생한 모습을 잡아낸 것. 그래서 한마디로 생생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 찍을 때 김치하고 찰칵 찍습니다. 김치 찰칵 찍었을 때 찍힌 그 모습,
그때 그것을 생생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전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웃음의 완전한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 웃음의 완전한 모습을 찍었다고 칩시다. 울음, 슬픔 등등, 또는 분노, 이런 각각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마루 산 꼭대기에 해당될 수 있는 정점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모습 하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각인, 아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생생모습, 이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투탕카멘과 같은 데드마스크, 이렇게 사자의 설을 들고 죽음의 세계로 가는 그 영혼이 천년 동안 죽음 뒤의 세계에 살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 천년 동안 변하지 않는 황금의 데드마스크, 그것을 이마고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시간의 변화 가운데서도 불변하는, 변하지 않고 생생히 남아있는 아로 새겨져 있는 그 모습, 생생 모습이 곧 우리가 이렇게 글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바이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해줄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완벽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는 불가능한 그런 생생한 모습, 생생 모습을 깨워내는 것, 글을 깨워서 그 안에 심겨 있는 이 생생 모습, 원 경험, 또는 글이 쓰일 때, 글이 짜일 때의 그 원천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읽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누군가에게 그 쓰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소리내서 읽어주면 말로써 듣게 됩니다. 또 눈으로 읽어도 마찬가지죠. 글에 쓰인 바가, 글 바라고 하겠습니다. 글에 쓰인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물론 어떤 아이는 글자만 읽지 뜻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글의 뜻까지, 글의 글 바까지 알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만 읽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만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 속에 심긴 생생 모습을 일깨워서 되살려서 그것이 진정 무엇에 대한 글이었고 글쓰미는 무엇을 뜻하려고 했고 실제로 담긴 내용은 또 무엇이었으며 글이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일구어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 속에 심긴 그 뜻을, 글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알아듣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바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과 모름이 뒤섞인 상태에서 글을 읽어가죠. 이렇게 뒤섞인 상태에서 우리는 내가 아는 바를 가지고 내가 모르는 바를 읽어가면서 내 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바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맞춰 드립니다. 알을 맞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바하고 맞지 않으면, 틀린 거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몰랐던 바이지만은 내가 알던 바와 잘 연결이 되고 내 알던 바를 좀 더 강화시켜 주거나 확장시켜 주거나 넓히고 깊이고 또 우리에게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이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 암과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쉽게 맞아떨어져서 더 큰 덩어리로 우리의 이제 지식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바가 있었다면, 아예 모르는 바가 있었다면 내가 모르던 바를 새로 읽어내는 바에 따라서 들이맞히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맞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알을
세로남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들이맞춤, 맞춰드림과 들이맞춤이라는 이런 두 갈래 메비우스 띠처럼 일어나는 두 갈래의 흐름을 맴돌이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글을 읽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쓰인 모든 것은 누군가에겐 이미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걸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던 것이죠. 이런 것은 일종의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그런 내용들을 하나 둘씩 밝혀낸다는 뜻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듣고자 하는 바는 그 글이 뜻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라는 게 무엇이냐? 산에 올라갔을 때, 전 대둔산에서 그런 경험을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요. 대둔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주변이 모두 낮은 구름으로 되어 있어서 사방팔방이 훤히 트여 있습니다. 멀리 호수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훤히 보이지만 내가 그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 발밑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그 완전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과 땅 가운데 이것을 완전한 세계라고 볼 수 있다면은 나는 이 완전한 세계를 한 번에 볼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 보게 되는 거죠. 앞쪽을 볼 때, 뒤쪽을 볼 때, 옆쪽을 볼 때, 위, 아래, 가운데를 보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보이는 영역, 그것이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글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찾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의 쪽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겐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글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는 이쪽으로 또 어느 때는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그 뜻의 분수를 우리에게 품어댑니다. 그 물줄기, 뜻줄기는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또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기라는 것은 일굼이지만 샘솟게 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샘솟게 한다는 것은 이런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적인 어떤 그 순환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를 알고 그 다음 것을 읽어갔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알미 바뀌게 되고 내 알미 바뀌는 순간 내가 읽어가는 내용도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이렇게 그 거듭 맴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읽기라는 것은 글에 담긴 뜻, 이야기, 생생 모습 그것을 일구어내서 그 뜻이 나 또는 우리에게 뚜렷하게 떠오르도록 샘솟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가 뜻매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읽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주어진 이 글을 사람의 마음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글도 하나의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꼴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읽었을 때는 내가 모르는 바는 한편으로는 버리게 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포기하죠. 읽고 나면 내가 알아들은 바만 남고 내가 알아듣지 못한 바들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읽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의 선택은 포기의 연속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자, 읽기는 이렇게 하나의 일굼이자
또는 소사, 나게, 샘솟게 함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자, 우리의 글쓰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가 쓴 그 글이 하나의 짜인 것으로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뜻이 제대로 읽힐 수 있도록 일구어지고 샘솟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또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읽기의 간단한 뜻매김이었습니다. 자, 이걸 간단히 마치고 이제 3부에서는 아주 빠르게 제가 이제 한 4편의 책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여러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